76세 김철수 씨는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과 쓸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혹시나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낡고 허름한 집에 홀로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1983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야, 내가 내 청춘 다 바쳐 너 대학 보냈는데 내 입에서 우리 버린다는 말이 나오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더 이상은 부모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아들의 차가운 눈빛은 날선 칼날처럼 부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밥 한 숟갈 덜 먹고 새 옷 한 벌 안 사고 널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니? 그 순간 작은 누나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람 새끼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 오직 자식 잘 되길 바라며 청춘을 다 바친 부모. 그리고 그 희생을 짐이라 말하는 자식.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닙니다. 83년 그 시절 부모 세대가 겪은 눈물과 희생, 그리고 배신의 드라마. 끝까지 들으셔야 이 이야기가 왜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1983년 봄, 아직 거리에 군복 입은 청년들이 흔히 보이던 시절. 골목마다 라디오 소리와 아이들 뛰노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보릿고개를 넘긴 밤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 속에서 한 부모는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에 시험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어머니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신문을 탁 덮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르치잖아. 학원은 사치야. 집에서라도 뼈 빠지게 공부해야 돼. 얘 머리 나쁜 거 아냐. 노력이 부족한 거지.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 번지는 근심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새 옷 한 벌 사입고 싶던 마음도, 이웃집 아주머니가 새 컬러 TV를 샀다는 부러움도 모두 삼켜냈습니다. 그 시절 부모 세대는 자식 잘 되면 모든 게 보상받는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2개뿐이어도 아들 도시락에는 꼭 계란 프라이 하나라도 넣었고, 자신은 된장에 풋고추만 찍어 먹으며 웃었습니다. 얘야, 이번에 시험은 몇 점 받았니? 철수가 일 끝나고 돌아와 묻자 아들은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반에서 10등 안에 못 들었어요. 그 순간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 더 해야지. 공부밖에 답이 없다. 넌 꼭 서울대 가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동자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청춘 다 바쳐도 좋으니. 1983년 그 시절 부모의 사랑은 곧 희생이었고, 그 희생은 자식의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짐이 되어 천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흔히 눈에 띄었다. 휴가를 나온 사병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껌을 씹으며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길모퉁이 다방 앞에 서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며 괜히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서 있기도 했다. 그 시절엔 모두가 긴장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는 유난히 짙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들려오는 건 라디오 소리였다. 아침이면 전국 노래자랑에서 흘러나오는 노랫가락이 집집마다 울려 퍼졌고, 점심 무렵엔 드라마 속 대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다. 옆집에서 무슨 드라마를 보는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컸지만 그걸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늘도 저 집 드라마 재미있네. 하며 함께 귀동냥하는 게 일상이었다. 시장은 언제나 북적였다. 싸다 싸. 싱싱한 달래 한 단에 50원. 새벽에 잡아온 고등어요. 고등어. 상인들의 고함 섞인 목소리에
아이들은 발밑을 종종거리며 뛰어다녔다. 바구니를 든 아낙들은 흥정이 치열했다. 이보게 이거 너무 비싸잖아. 어제는 30원이었는데 오늘은 왜 40원이야? 아이고 아줌마, 내가 남는 것도 없어. 싱싱하니까 그냥 가져가. 흥정 끝에 결국은 웃으며 값을 치르고 서로 등을 두드리며 헤어지는 풍경. 그 속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시장 어귀엔 늘 포장마차가 있었다. 연탄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어묵 국물 냄새는 배고픈 이들을 붙잡았고 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여기 국물 좀 더 줘요. 응, 잠깐만. 국물은 내가 더 많이 퍼줄게. 소주 한 병에 오징어 한 접시, 그리고 흘러나오는 옛 가요 한 소절. 그곳은 노동자, 학생, 장사꾼 할 것 없이 모두의 쉼터였다. 식당 풍경은 지금과 달랐다. 허름한 밥집에 들어서면 테이블 위엔 항상 잿더리가 있었다. 손님들은 김치찌개를 먹다가도 태연하게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고 연기가 천장을 타고 자욱하게 퍼졌다. 아이고 여기 공기 나쁘네. 하면서도 다들 웃으며 밥을 먹었고 주인은 손수건으로 테이블을 쓱쓱 닦아내며 손님 반찬 더 드려요. 하고 내어주곤 했다. 담배 연기와 된장찌개 냄새, 술잔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뒤섞여도 누구 하나 불편해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그 시절의 공기였다. 다방은 또 하나의 세상 같은 공간이었다. 분홍빛 커튼이 늘어져 있고 창문에는 언제나 성에가 껴 있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하얀 도자기 잔에 믹스커피가 놓였고 주전자에 끓인 커피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젊은이들은 데이트하러, 장사꾼들은 잠깐 쉬러, 직장인들은 거래 얘기하러 다방을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방의 하이라이트는 전화기였다. 집집마다 전화기가 흔치 않던 시절, 다방 전화기는 동네 사람 모두의 것이었다. 여기 땡땡씨 바꿔요. 아가씨가 전화기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불렀고 누군가는 다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전화를 받았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나갑니다. 그 목소리 하나에 다방 안 사람들은 다 같이 웃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는 사적인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사회적 사건 같았다. 거리 풍경은 또 달랐다. 버스 정류장 앞에는 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버스 안은 늘 만원이었다. 버스 기사는 손님들에게 뒤로 좀 더 가세요 라고 소리쳤고 승객들은 불평하면서도 서로 밀착해 서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석탄 냄새와 섞여 진하게 코끝을 찔렀다. 길거리에서는 싸움도 흔했다. 주먹 다짐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말리는 것보다 구경하는 게 먼저였다. 야, 네가 뭔데 내 돈을 떼먹어. 이놈아, 내가 다 갚는다고 했잖아. 주먹이 오가고 사람들 사이에선 에이구, 또 시작이네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결국은 누군가가 나서서 말리기도 했지만 그 싸움도 이내 술집 앞에서 다시 이어지곤 했다. 요란하고 거칠었지만 그만큼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학교 앞 문방구도 빼놓을 수 없었다. 30원짜리 쫀득이, 50원짜리 뽑기, 그리고 알록달록한 불량식품들. 아이들은 동전 몇 개를 쥐고 달려가 서로 먼저 사겠다며 티격태격했다. 문방구 아주머니는 얘들아, 줄 좀 서. 하나씩 다 사줄 테니까 싸우지 말고. 하며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는 아이들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동네에는 여전히 가난이 남아 있었다. 보릿고개는 지나갔지만 반찬이 달랑 두세 가지 뿐인 집들이 많았다. 어머니들은 아들의 도시락에 계란 프라이 하나 얻는 걸 큰 행복이라 여겼고 자신은 된장국에 고추만 찍어 먹으며 참아냈다. 아버지들은 밤새 공장에서 철야 근무를 하고 돌아와도 얘야, 이번에 시험 몇 점이냐? 라며 아들 성적을 묻는 게 첫마디였다.
자식만큼은 자신과 같은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간절함 때문이었다. 그 시대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집집마다 대문이 열려 있었고 이웃끼리 반찬을 나눠 먹는 건 당연했다. 골목에서 아이가 울면 옆집 아주머니가 달려와 달래주었고 동네 청년이 사고를 치면 어른들이 한마디씩 타일렀다. 야, 사람은 의리 지켜야 하는 거다. 그 한마디가 곧 가르침이자 훈계였다. 1983년의 한국은 가난과 희망이 공존하던 시대였다. 불편하고 거칠었지만 사람들 사이엔 온기가 있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지만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명하다. 1983년 가난은 일상이었다.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져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엔 늘 배고픔이 숨어 있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였고 집집마다 반찬은 달랑 김치와 된장국뿐이었다. 그 시절엔 라면조차 귀했다. 라면 한 봉지를 사려면 한참을 망설여야 했고 사오면 온 가족이 나눠 먹었다. 김철수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오늘은 도시락에 뭐 싸줄까? 어머니는 작은 반찬통을 열어보며 한숨을 쉬었다. 김치 몇 조각, 마른 멸치 조금, 그리고 계란은 이미 며칠 전 떨어졌다. 아버지 김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냥 김치만 넣어줘. 애가 배고프면 창피한 거지. 반찬은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 돼. 그 말은 씁쓸했지만 당시 부모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 자식만큼은 배골케 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본인은 굶더라도 아이 도시락에는 뭐라도 얹으려 애썼다. 하지만 형편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철수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돼 있었다. 공장에서 철야를 뛰고 낮에는 막노동까지 나가야 겨우 집세와 쌀값을 맞췄다. 손톱 밑엔 늘 기름때가 끼었고 어깨는 뭉쳐 돌덩이 같았다. 그럼에도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불렀다. 얘야, 숙제했니? 책 가져와. 아버지 오늘은 좀 피곤해서. 피곤? 내가 지금 피곤하다고? 내가 성공해야 우리가 산다. 책 펴. 책상 위에 교과서가 펼쳐지고 철수의 목소리는 매섭게 변했다. 이 문제 풀어봐. 아들은 연필을 잡은 손을 덜덜 떨며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얘졌다. 틀린 답이 나오자 철수는 손바닥을 쾅 치며 소리쳤다. 이렇게 쉬운 것도 못 풀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애가 너무 지쳤어요. 오늘은 좀 쉬게 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저놈이 사람 되겠어?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연필을 쥐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굳어갔다. 부모의 사랑이 곧 짐처럼 어깨를 누르는 순간이었다. 당시 김철수의 집은 지독히 가난했다. 빛 독촉하는 소리가 대문 앞에서 들리기 일쑤였고 쌀독이 비면 이웃집에서 쌀을 구워다 연명했다. 겨울이면 연탄이 부족해 방 안가득 성에가 끼었다. 얘야, 이불 꼭 덮어라. 감기 걸린다. 어머니는 남루한 솜니부를 아들에게 덮어주며 자신은 옆에서 웅크리고 잤다. 손발이 시려워 밤새 뒤척여도 아들을 꼭 안고 버텼다. 그런데도 김철수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들은 꼭 서울대에 보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산다. 그 집념은 마치 종교와도 같았다. 철수는 퇴근 후에도 신문지를 모아 책상에 깔고 아들에게 문제집을 풀게 했다. 한 장 다 풀기 전에는 절대 못 자. 아버지 졸려요. 졸리면 눈에 물을 끼얹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작은 전등 밑에서 아들은 연필을 쥐고 고개를 끄덕이며 졸다가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다시 눈을 떴다. 그 모습에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차마 말릴 수 없었다. 그만큼 철수의 눈빛은 절박했다. 어느 날 아들이 시험 성적표를 들고 왔다. 아버지 이번에 12등 했어요. 철수는 성적표를 낚아채 보았다. 순간 얼굴이 굳었다. 12등? 아직도 반에서 10등 안에 못 들어.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최선은 1등 하는 거다. 서울대는 1등만 가는 데야. 철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집안을 찔렀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전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꼭 서울대를 가야 합니까? 그 말에 철수는 무릎을 탁 쳤다. 이놈아, 내가 평범하게 살면 우리 같은 놈들은 영원히 가난에서 못 벗어나. 내가 성공해야 한다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감싸 안았다. 여보, 제발 애한테 너무 심하지 마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철수는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다. 내가 악마가 되더라도 저놈만큼은 꼭 성공시킬 거야. 그 시절 가난은 잔혹했고 부모의 희생은 때로 폭력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공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짐처럼 얹힌 기대.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음은 사라졌다. 학교 운동장에서 뛰노는 친구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원망했다. 어머니는 밤마다 기도했다. 우리 아들만은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춘 다 바쳐도 좋으니. 하지만 김철수의 집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부모의 헌신이 상처가 되어 자식의 마음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이다. 1983년에 집안은 고요했다. 아니, 고요하다기보다 숨막히게 눌린 듯한 공기였다. 낮 동안의 소음과 시장통의 소라는 문을 닫는 순간 차단되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 김철수의 무거운 숨소리만 가득했다.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에 쥔 연필은 종이를 긁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며칠 전 본 시험 성적표는 책상 구석에 구겨져 있었다. 반에서 15등. 아버지의 기대와는 한참 거리가 있었다. 퇴근한 김철수는 묵묵히 구두를 벗고 들어와 성적표를 집어들었다. 거칠게 펴진 종이 위에 숫자를 보는 순간 그의 이마는 굳어졌다. 이 점수로 내가 뭘 하겠다는 거냐? 말은 짧았지만 방안을 내리누르기에 충분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늘 내 한마디로 대답하며 숨을 죽였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수 없었다. 아버지, 전 아무리 해도 1등은 못할 것 같아요. 순간 공기가 찢어지는 듯했다. 철수는 책상을 쾅 내려치며 소리쳤다. 못한다고? 노력도 안 해보고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네 어머니랑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냐? 밥 굶으면서도 내 도시락에는 계란 하나라도 더 얹으려고 애썼어. 그런데 넌 지금 포기한다고?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예요. 전 아버지의 희생이 짐처럼 느껴져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지만 전 더는 숨을 못 쉬겠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얘야, 말 좀 가려서 해라. 아버지가 널 위해 어떻게 사셨는데. 그러나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알아요. 알아서 더 힘들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바라시는 게 너무 크니까 전 매일 제 자신이 없어져요. 전 그냥 공부만 하는 기계예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아무도 묻지 않잖아요. 철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놈아,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공부밖에 길이 없어. 가난 물려받고 싶지 않으면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한다. 내가 이 꼴로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다 너 잘 되라고 버틴 거다.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게 바로 제 반항이에요, 아버지. 왜 제 인생을 아버지 실패의 보상으로 쓰시냐고요. 전 아버지의 꿈이 아니라 제 꿈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그만들 해. 가족끼리 이게 무슨 꼴이니.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 있었다. 김철수의 눈은 불타는 듯했고 아들의 눈에서는 억눌린 분노가 터져나왔다. 전 이 집에선 더는 못 삽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들은 책가방을 움켜쥐었다. 어머니가 달려들어 붙잡았지만 손끝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얘야, 어디 가니? 제발 가지 마라.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전전 제 길을 찾아야 해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이쳤다. 골목길로 뛰쳐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주저앉아 흐느꼈고 김철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손에 남은 성적표가 구겨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철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끝내 불을 붙이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이놈이 감히 나한테 반항을. 그 말은 분노였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일렁였다. 골목길을 달려나온 아들은 숨이 가빠왔다.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찔렀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집안의 무거운 공기에서 벗어난 자유.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주머니에는 몇 푼 없는 돈과 낡은 스케치북 하나뿐.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아들은 잠시 멈춰섰다.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찾는 거야.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신문지가 날아가 발에 걸렸다. 아들은 그 신문지를 발로 밀쳐내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밤 이웃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철순의 아들 결국 집 나갔다더라. 애고 불쌍한 집안이지 뭐. 철수는 너무 고집불통이고 애는 애대로 답답했을 거고. 가난이 원수라니까. 다 그놈의 가난 탓이지. 사람들의 입방아가 돌았지만 김철수의 집은 조용했다. 어머니의 흐느낌만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철수는 말없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아들이 던지고 간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전 아버지의 꿈이 아니라 제 꿈을 살고 싶습니다. 그날 김철수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다. 부모의 희생과 집착, 그리고 아들의 반항이 정면으로 부딪히며 결국 아들은 집을 뛰쳐나갔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그 집안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두운 밤거리, 아들은 책가방을 메고 달리고 또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얘야, 제발 돌아와.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집은 감옥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쇳덩이처럼 무겁게 가슴을 눌렀고 벗어나지 않으면 끝내 질식할 것 같았다. 새벽녘 아들은 허름한 여인숙 골방에 몸을 던졌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졌고 창밖에서는 취객의 고함 소리가 이어졌다. 주머니 속 돈은 고작 며칠 버틸 정도였다. 이게 내가 원한 자유인가? 낯선 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자유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집은 견딜 수 없는 지옥이었지만 바깥 세상은 한층 더 잔혹했다. 며칠 뒤 그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끼니를 때웠다. 삽을 쥔 손은 금세 물집이 잡혔고 땀은 눈으로 흘러내렸다. 야, 꼬마, 힘 좀 더 줘. 이런 것도 못하냐? 현장의 어른들이 소리쳤다. 아들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무너져 내렸다. 거친 손길이 그의 어깨를 쥐어 올렸다. 집에 가라. 애송이야, 여기서 오래 못 버틴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죽어도 돌아가지 않는다. 스스로 다짐하며 다시 일어섰다. 한편 집에 남은 어머니는 매일같이 아들을 찾아 골목을 헤맸다. 혹시 우리 애 못 봤어요?
시장 상인들이 고개를 저었다. 에구 철수 그 고집불통이 결국 이를 키웠네. 아들이 불쌍하지 요즘 세상에 옛날식으로만 굴리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골목마다 퍼졌다. 김철수는 이를 악물며 담배를 물었다. 다들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놈이 언젠간 무릎 꿇고 기어들어온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다. 밤마다 아들의 빈방을 바라보다 담배만 태웠다. 책상 위에는 구겨진 성적표와 연필 몇 자루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저놈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자존심이 입을 막았을 뿐 속은 피가 마르는 듯했다. 아들은 집을 뛰쳐나간 뒤 소식이 없었다. 며칠째 어머니는 새벽부터 시장 골목과 버스 정류장을 헤매고 다녔다. 혹시 우리 애 못 봤어요? 철수네 아들? 글쎄 며칠 전 어디론가 가는 걸 본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의 대답은 흐릿했고 뚜렷한 행방은 잡히지 않았다. 어머니의 신발은 닳아갔고 손에 쥔 보따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혹시나 아들을 만나면 주려고 싸온 김밥과 삶은 달걀은 이틀이 지나도록 손에 들려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도 멈춘 듯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말 한마디 건네는 이 없이 집안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싸늘했다. 세월은 어느새 흘러갔습니다. 집을 뛰쳐나가던 날, 아직은 앳된 소년이었던 아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고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아 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며 젖을 찾을 때마다 그는 늘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작은 몸으로도 자신에게 전부를 의지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는 처음으로 책임이란 단어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밤새 울음을 달래며 품에 안고 젖병을 데워 아이의 입에 물리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 시절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그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세상에서 성공하든 못하든 부모 마음은 결국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는 것을. 학원비 걱정, 병원비 걱정,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이 매일 밤마다 그를 괴롭혔고 동시에 어린 시절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공부해라. 사람답게 살려면 공부밖에 없다. 그 말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던 이유는 사실 그 속에 사랑이 숨어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변해도 부모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는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갈증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다면 그 무거운 고집 속에서 홀로 버티고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혹시라도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그 집을 지키고 계실 거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주소를 수소문에 찾아 나섰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벽에 드리운 곰팡이, 자국, 군데군데 깨진 장판.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허름해지고 더 작아진 듯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고 문 앞에 서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한동안 인기척이 없더니 이내 느릿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나타난 아버지는 예전의 엄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으며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강인했는데 그 속에는 오래 눌러온 그리움과 눈물이 동시에 차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 서더니 결국 두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는 굳지 않았고 오히려 울먹이며 떨렸습니다. 얘야, 정말 내가 온 거냐? 아들은 그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리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땐 왜 아버지 마음을 몰랐을까요? 전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다 이해합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길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그 거칠고 차갑던 손이 이제는 따뜻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흐느끼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이놈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땐 세상에 미쳐서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였어. 너한테 사랑을 주고 싶으면서도 그걸 억압으로만 내뱉었지. 매일매일 후회하면서도 혹시 네가 돌아올까 싶어 이 집을 떠나지 못했다. 내가 내 얼굴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려고. 아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떠난 게 평생의 죄였습니다. 이젠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손주도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 오셔서 편히 계셔 주십시오.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닦아낸 눈물은 곧 다시 고여 흘렀습니다. 내가 뭘 바라겠냐. 내 얼굴 다시 본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한번 꼭 껴안았습니다. 그 품은 예전처럼 딱딱하고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만큼 부드럽고 약해진 품이었고 그 안에서 아들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낡은 집 대신 새로운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할아버지를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처음 보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이 자신의 거친 손을 붙잡는 순간 아버지의 굳은 마음속 얼음도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망만 하던 철없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힘이 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집안은 오랜 세월의 고집과 대립을 딛고 드디어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씁쓸한 교훈도 남았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주어진 희생과 고집이 때로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짐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긴 세월과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잠든 아버지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곁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방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세대를 건너 이어진 생명의 숨결이 집안을 채웠고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은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 계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리던 그날 밤 문득 떠오른 어머니의 얼굴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더 다정하게 말하지 못했고 반항하며 집을 나서던 날에도 등을 돌린 채 떠나버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후회와 사죄의 말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차갑게 굳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아들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뵐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가혹한 줄 몰랐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린 아들은 다음 날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도록 연락이 끊겼던 누나는 그를 보자 놀란 듯 멈춰 섰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서로 멀어졌던 남매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 순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흩어지고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진 듯했고 오래 묵혀둔 서름과 그리움이 눈물 속에서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곁에 계시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누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그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품 안에서 아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그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게 새겨집니다. 철수의 인생은 그 무게와 함께 흘러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오직 자식 하나 잘되게 하겠다는 집념으로 버텼고 그 집념이 결국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고집은 아들에게 짐이 되었고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세월이란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수많은 후회와 회한을 남기며 사람을 단단하게도 하고 동시에 부서지게도 한다는 사실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철수의 세월은 고단했지만 그 고단함 속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다시는 뵐 수 없다는 사실은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으로 남았고 아버지와의 세월은 길고 험한 오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니 그 모든 고집과 눈물이 결국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어머니의 손길, 무뚝뚝했지만 늘 자리를 지키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떠올라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자신 곁에 있었고 그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울타리였음을. 결국 그들은 서로를 원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도 아들의 반항도 모두 시대와 세월이 만든 그림자였을 뿐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고 그 차이를 메우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남은 세월을 함께하며 사랑을 늦게나마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철수의 세월은 그것을 증명했고 아들의 눈물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정답이 없고 옳고 그름의 경계도 불분명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끝없이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세대를 이어주는 진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가운데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마음 깊이 고마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고마운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인색해집니다.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내일도 함께할 거라는 당연한 믿음 때문에 고마움과 사랑을 말로 전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변합니다.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존재가 어느 날 문득 사라지고 다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그때 고맙다고 말할 걸, 그때 사랑한다고 한 번이라도 더 말할 걸. 그런 아쉬움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은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그것은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짧은 한마디라도 건네는 순간, 그것은 상대방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고, 고맙다는 말은 외로운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 곁에 있는 분께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걸어 늘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거나 배우자에게 사랑해라는 짧은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자식에게 너는 내 삶의 자랑이다라는 말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하루는 특별한 날이 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라도 보내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전해보세요.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는 마음속에만 간직할 때보다 소리내어 말할 때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 고마운 분께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누군가의 삶을 버티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 또한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을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